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호철 부위원장과 함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재판중지법과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이 사법개혁 문제들 한번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또 연속으로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퐁퐁 터져 나왔지만은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 대장동 판결로 인해서 김만배 등 그 일당들이 모조리 다 잡혀가면서요. 그러면서 몸통은 이재명 아니었어? 아니 머리는 이재명 아니었어? 네, 야 진짜 우두머리는 이재명 아니야? 이 여론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 여론까지 지금 막 커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급하게 꺼내든 카드가 재판 중지법이라는 그런 카드였는데 일단은 지금 뭐 철회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참 이런 행동들이 좀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느꼈거든요. 국민 기만이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봐도 그 형사 합의 22부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그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재판부가 그걸 또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기가 막힌 것이 그 민주당이 그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거기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회견문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회견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조목조목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상에 이재명 시장이 몰랐던 것은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 등의 금품 접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지 사업 진행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것이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이재명이 민간업자들의 재선 지원 사실 그리고 또 사실상 사업 시행자를 내정했다는 그 과정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적시까지 했었죠. 저희가 지금 자료화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밑줄 거는 그 내용을 지금 읽어주신 건데. 그리고 또 재판부가 이재명 정진상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이고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형사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죠. 이는 무관하고 무죄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게 아니라 재판이 멈춰 있어서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 얘기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두 번 또 보면은 두 번째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은 유동규, 김만배 등 이른바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전 인수라고 할까요? 이게 적반하장인데 이런 식의 그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사업자를 사실상 내정을 했고 공모지침을 유리하게 반영했으며 또한 불공정 심사를 통해서 그 대장동 일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만든 일련의 절차적 위반 즉 배임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배임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 모든 최종 결정권자가 다 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뇌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재판부가 얘기했다는 자체가 이런 분명한 배임죄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하나를 보면은 그 A10 블록 확정이익 고정과 초과이익 배분 묵사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계공은 그 지분의 50.1%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계공이 그 50.1%에 해당하는 정도의 공익의 환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성남시의 도시 기반 또 복지 대투
투자, 재원들을 상실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 쉽게 말해서 성남의 이 대장동을 개발을 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 법정 요건이나 그런 절차들은 되게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가지고 좀 쉽게 건너뛰어 버리고 생략해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벗는 그 막대한 뭐 5천억 원이라나 1조 원이라는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일단은 그런 돈을 갖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성남시가 그러면 성남 시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걸 갖다가 이 화천대유 김만배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일당에게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뱀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822억인가요? 그 정도만 도계공이 가져가고 나머지 4천억 이상 넘는 돈을 그 대장동 일당 사기꾼들에게 넘겨준 것이 바로 그것인데 도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하나의 그런 형식적인 그 기구를 만든 것이지 결국 그에 대한 모든 결정과 결제 그리고 모든 보고는 당연히 성남시의 수뇌부. 성남시의 수뇌부는 아시다시피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까지 재판부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진짜 우리가 과연 이런 화면에도 나오지만 징역 8년, 징역 4년,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었다면 저 사진에 똑같이 또 올라 있었을 것이고 저기에서 가장 이제 수뇌부 우리가 얘기할 때 내란숙의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마디로 저 대장동 배임죄의 수괴로 분명히 저 사진에 올랐었을 겁니다. 저기에 원래 6명 있고 가운데 가서 이재명 딱 박혀가지고 징역 8년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이 나왔어야 된다. 글쎄요. 어느 정도 나올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꽤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는 그런 여러 가지 수뇌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도계공이 분명히 확보해야 될 50.1%라고 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확보해야 될 돈을 오롯 그냥 1,822억 원 그거밖에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그거만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 4,054억 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줬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시가 취할 공공의 이익을 이제까지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당군 이래 가장 최대의 그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군 이래 최대의 배임 사기 사건으로 남게 됐던 거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 판결으로 다 드러나니까 민주당에서 뜨거라 해가지고 아니 이번 법원 판결로 이재명의 무관함이 드러났다 하면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렇게 연막 작전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연막 작전과 함께 또 한 번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 재판 중지법 아니겠습니까? 재판 중지법이죠. 이것도 연막 작전인데 이거는 일단은 걷어들였습니다. 뭐 일단 걷어들였지만은 지난 그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었던 그런 법안이었고요. 7월 달에도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그 후폭풍이 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때도 위헌 논란이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있었죠. 당연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인가요? 그거를 국정안정법인가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그 보면서 딱 들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치 독재 국가의 그런 생각과 또 현재의 민주당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사고 방식이 똑같이 일치하는지 제가 놀랐는데 그 당시에 그 나치가 유대인 학살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할 때 그 홀로코스트를 이루었던 작전명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치가 했던 그 작전명을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최종 해결책인데 그게 유대인 학살법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말을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인종 청소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지어내고 그런 식의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은 대장동 일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제 나와서 사실상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 불똥이 튈 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주장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은 오히려 재판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종결 처리하면 이재명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사법 리스크도 없어지고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헌법 개헌도 해서 이제 중임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다면은 예. 아주 그 편안한 마음으로 대통령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민주당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 죄가 없다고 명확히 선언을 했으니까 네네. 이 기회에 재판을 재개하자고 또 이제 재판부 사법부 요즘 잘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그래 재판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럽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깜빵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중지법 정말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 내짐 가붕개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중에 또 하나를 보니까 법원 행정처를 공중분해시키는 그런 내용도 추진하더라고요. 뭐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이제 되고 파면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법원 판단이 바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던 네네. 것이고 결국은 그 파기환송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내려오더라도 또 그다음에 뭐 재판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그분이 아주 상당히 이제까지 법원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재판 재개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법원을 몰아붙이고 법원에 대해서 그런 식의 마치 이 대한민국의 가장 이재명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켰던 대법원은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한 게 저거지 않습니까? 행정처, 법원 행정처. 왜 행정처를 그렇게 콕 집어서 공격을 하는 건가요? 법원 행정처는 모든 법관들의 인사 그리고 법원의 예산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거기서 사실 결정하고 하는 문제고 이것이 어찌 보면 사법부 독립의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대법원 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여기에 대해서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안을 보니까 국회에서 8명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2명 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대 다수인 민주당과 대통령이 결국 그 사법행정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인사와 모든 재판 그리고 뭐 배당 그리고 예산까지 거기서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사하고 예산을 갖다가 그럼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가 갖겠다는 건데 사법부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고 하는 독립된 그 권력 분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사법부를 한마디로 손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위헌이겠는데요, 그러면? 이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분명히 사법부의 그런 독립을 다 얘기하는 것이고 권력 분립이 다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사심제. 헌법소원제. 그렇죠. 헌법소원제, 사심제.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가장 큰
공헌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헌재죠, 헌재. 그렇죠. 헌재가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헌재는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헌재에게 떡을 하나 주겠다.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겠고. 헌재가 있게끔. 원래는 이제까지 대법원과 헌재는 상당히 어찌 보면 약간 예.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네. 사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이 어쨌든 헌법재판소보다는 사실은 더 실질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기구로 생각을 해왔었죠. 그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계셨던 예, 그 황 교수님께서 저희 펜앤마이크 출연하셔가지고 예,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나 그 안에 있는 연구원들, 판사들조차도 대법원이 더 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답니다. 예.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예.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것인데 그런 네. 식으로 결국은 사법부 자체를 이의제의한다고 할까요? 서로 이제 편가르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사법부를 손에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데 헌재 재판관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결국은 이것이 헌재 재판관들을 위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법부를 주무르는 하나의 주구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또는 대법원의 판사님들이나 그리고 뭐 고등법원의 이재명의 재판을 이제 하셔야 될 그 판사님들이나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국민의 여론을 갖다 이제 조작을 하려고 예, 예. 그렇게 민주당이 기를 쓰고 방송과 언론을 장악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걸 좀 감독을 하려고 했던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4명을 그렇게 갈아치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오셔가지고 미디어 전쟁 진짜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미디어 전쟁을 해야 되죠. 이 미디어 전쟁에서 우리가 좀 많이 불리해진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저런 식으로 진짜 아나무인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MBC 같은 그 친민주 방송을 하는 그 공영방송 그리고 예. 또 종편 중에는 JTBC 같은 그런 방송사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 편을 드는 오로지 민주당만 바라보고 이재명만 바라보는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그 것들을 밀어붙이는데 하등의 그 저함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아는 법만 하더라도 뭐 저기 방송법 그리고 양곡관리법, 노랑봉투법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에 아주 반하는 그런 법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MBC는 다들 그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MB 할 때 민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방송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식으로 이제 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밀어붙이자.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방송법 전부 다 통과시켜서 이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모든 그 방송사의 사장도 친민주 친여 성향 인사를로 앉힐 것이고 일단은 그 방송통신위원회도 방미통이라고 고쳐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또 숫자도 늘리면서 어찌 보면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최민희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최민희가 정말 진짜 큰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들키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의 추구기금 논란이라든가 또는 MBC의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다든가 이런 좀 교만한 행동을 벌이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도 또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또 저기 김영란법 그 위반으로 해서 서울청 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했죠.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화환만 보더라도 1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화환뿐만이 아니라 또 화환을 낸 사람이 거기 왔으면은 그 저 축의금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당연히 돈을 냈을 것이고 그게 뭐 저 최민희
의원 그 텔레그램 메시지만 보더라도 100만 원 낸 사람이 수두룩한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그러면 그거는 사실 김영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뇌물죄도 되고 김영란법도 되고 뇌물죄도 되죠. 왜냐하면은 그만한 직무 관련성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피감기관하고 사이인데요.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았으면은 그거 뭐 더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돌려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뇌물죄가 됐을 때는 결국 그 돈을 준 사람들도 같이 이제 문제가 처벌되죠.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그 최민희 의원은 자기가 받은 것들을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받은 내역들을 공개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국감도 참 과방위 국감도 엉망진창이었는데 미디어 특위에서 이 과방위 국감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어떠셨는지요? 미디어 특위에서 요즘에 진짜 이제 뭐 저 최민희 위원장이죠. 최민희 예. 위원장을 경찰에도 고발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그 을지로위원회도 을지로위원회 진짜 지난주에 오셔서 그 뭐 신고서 낼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잘 접수하셨나요? 그래서 갔더니 그 처음에 갔더니 그 저 사무국이 3층에 있었는데 국회의원회가 문을 걸어 잠궜더라고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실이 9층에 있었는데 또 올라갔죠. 거기 갔더니 어떤 저 문을 닫아놓고 거기 아마 직원분인 것 같은데 직원분이 나와서 지금 못 들어간다, 지금 안 계신다, 뭐 없는 건지 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직접 가셨던 거예요? 예, 그럼요. 그때 을지로위원회 사무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나서 결국은 거기 문 닫고 못 들어가서 민병덕 의원실에 갔더니 거기도 역시 문을 걸어 잠그겠더라고요. 아니, 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게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인데 그 을 갑질을 했던 그 피해자 을들을 위한 그 구제를 위한 신고를 하겠다고 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신고 접수를 안 받아줘. 결국은 저는 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도덕의 그 독점이라고 할까요? 뭐 자기들만 정의롭다 이런 식의, 그리고 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했었던 거죠. 이래서 이번에 국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참 많은 국민들이 그 국감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었나, 도대체 어떤 진짜 피감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어필하고 목소리 내고 이런 식의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번 국감은 쇼츠 국감이다. 쇼츠 국감.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소속되어 있는 의원 평균보다 발언 마이크를 잡는 시간이 3.9배. 한마디로 마이크를 독점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네, 3.9배나 그렇게 발언을 독점했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최민희 위원장이었어요. 최민희요? 최민희 위원장은 원래 퇴장 명령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퇴장뿐만이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이 의원 평균의 4.21배나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감에 진짜 어찌 보면은 국감에 나와 있는 그 기관들이 보면은 한 거의 500곳 가까이 되는데 거의 그 중에 한 300곳 정도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다 간 것이지 오히려 그래 좋아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참 웃지 못할 그 말싸움도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서영교 의원이 곽규택 의원에게 꽥꽥거리지 마, 꽥꽥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영상으로 딱 따가지고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별도 업로드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은 그 꽥꽥이라고 했더니 곽규택 의원은 서영교 의원에게 서팔계라고. 아니 이게 물론 뭐 서팔계라고 얘기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 원인 제공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오로지 그냥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니까 사실은 뭐 국힘당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또 열받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뭐 서팔계라고 하는 그냥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그걸 말려야 될 추미애는 서영교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들죠. 어쩌면 워낙에 이제 내로남불의 특징이 바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심지어는 법사위에 그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혁진 의원. 야, 민주당 호소인. 예, 그래서 그분이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어필해서 들어가고 예. 싶은 건지 아니 도대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인터넷에서 도는 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그 주진우 의원이 바로 옆자리인데 주진우 의원 진짜 웃겼어. 옆에서 많이 쳐다. 아니 도대체 무슨 눈총도 그런 눈총이 레이저 아, 눈이나 작은 분도 아니고 눈도 이만한 사람이 어이고. 그거 참. 레이저 눈빛 포함해서 이거는 온몸으로 거의 뭐 육탄전 하듯이 그렇게 쳐다보더군요. 정말 나 아, 그분은 저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아, 정말. 아니 저 주진우 의원이 옆에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예, 예. 아니 저는 저런 의원은 진짜 이 국회에서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요. 정말 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회의원이 저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 어찌 보면은 또 진보당인가요? 저 용해인 의원 예. 그 기본소득당인가요? 예, 예. 용해인 의원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최혁진 의원 배신자라고. 예. 원래 그 기본소득당의 지분으로 해서 이제 그때 비례대표를 국회에서 받았죠. 했던 것인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냥 민주당에 앉아가지고. 남고 싶지만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예. 저렇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감은 그야말로 이제까지 30년 제가 기자 생활을 했지만 듣도 보도 못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국감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그 최루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예예 그 FTA 이름이 뭐였더라? 저 이름이 그때가 2010 본회의장에서 예, 최루탄을 터뜨려가지고 터뜨렸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의경 그 경위들 불려가지고 바로 그냥 퇴장시키는 거 그때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예, 지금 나오네요. 근데 일반 상임위원장은 또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임위원장이 거기 나와 있는 상임위원들 그냥 국회의원을 퇴장시킨 경우는 이번에 했던 추미애나 최민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아까 그 저 사진에 나왔던 최루탄 사건이 그게 뭐냐면요. 2011년도에 예. 한미 FTA를 이제 비준하고 그거를 했을 때 그 한미 FTA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최루탄까지 터뜨렸던 그겁니다. 이게 예. 왜 또 의미가 있냐면은 네. 결국은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 FTA가 실행이 되고 그 이후로 사실은 한국이 미국의 모든 어떤 제품 그리고 모든 수출할 때는 관세가 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 한미 FTA를 저런 식으로 해서 0%를 계속 해왔던 것을 예. 결국은 이번에 협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도대체 25%까지 내다가 겨우 그거를 딴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인 15%까지 이제 내렸다 해가지고 대단히 잘된 협상이라고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이제 검색을 빨리 해봤습니다. 김선동 의원이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이었습니다. 이름이 김성동 의원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항상 헷갈렸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예. 참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 생활 30년 넘게 하시는 동안에 진짜 처음 보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있었던 이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에 있었던 이 한미 관세 협상도 예. 잠깐 말씀하셨지만 참 말도 안 되는 합의문 한 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협상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뭐 합의문을 이제 하도 이제 합의문도 없이 왜 그러냐. 그리고 지난번에 7월 달이었나요? 그때 결국은 합의 그런 얘기를 했었죠. 8월 초였습니다. 8월 초. 8월 초였습니까? 예.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너무나 잘 돼서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 없다. 예. 이런 얘기를 강유진 대변인인가요? 예,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였습니까? 그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끝내 안 나왔습니다. 끝내 그때 안 나왔죠? 끝내 안 나왔어요. 예, 너무나 잘 되어가지고 그런 것인지. 근데 이번에도 아직까지도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뭐 저 대통령실에서는 조만간에 그걸 조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한 번 속으니 또 한 번 속지 않을까 이런 참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고 예. 결국은 저 대통령실은 결국은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과연 이번 합의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봤더니 한국에서 발표할 때는 이제 그 3,500억 달러를 이제 매년 200억 달러고 이 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2,000억을 현금으로 매년 뭐 20년 인가요? 그렇게 내고 1,500억 달러는 이제 미국 조선 예.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 발표는 총 3,500억 달러는 관세 축소 대가로 지불하고 나머지 한국 기업 투자가 6천억이라고. 아니 돈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그 지금 저 한국에서 그러면 3,500억 뭐 오케이 저 조선업에 투자하는 거 3,500억인데 미국에서 발표한 거는 9,500억이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몇 배입니까? 세 배나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도 대만 수준이라고 우리나라는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문이 없고 뭐 합의한 것이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고요. 또 농축수산물 개방 이 문제도 사실은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쌀은 이미 다 수입은 개방이 돼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개방의 관세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한번 알아봤는데 네. 문제가 관세율이고 쌀 같은 경우는 수입쌀에 우리나라는 500%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5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고 저율 관세 할당이라고 해서 한 41만 톤 이하의 쌀에 대해서는 이제 5% 정도를 관세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할당량은 32%예요. 그 32%고 이게 말장난인 게 아니 개방일 이제까지 사실 돼 있던 건데 관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개방이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미 개방이 되어 왔으니까 관세의 문제가 남는 것이지. 쌀 시장이 개방은 돼 있었는데 거기에 관세 장벽이 있었을 뿐인데 그렇죠. 이걸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추가 개방은 안 했어요라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찌 것이다.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개방을 하고 있었는데 쌀, 소고기 다 개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그 쌀이라는 건 이미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합의문이 이제 빨리 나와야지 무슨 쌀이든 소고기든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되고 관세가 또 어떤 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필요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이 뭐 아시다시피 근거 없이 무조건 잘했다. 관세 협상 잘했고 추가 개방 없고 이런 그 대통령실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이제 받아쓰는 그런 받아쓰기 언론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를 넘어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명비 씨라고 하십니다. 명비 씨. 요즘에 아까 민주당 방송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방송을 넘어서서 민비 씨 내지 명비 씨 명비 씨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명비 씨라는 소리 듣는 게 그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뭐 정말 뭐 단군 이래 최대의 뭐 안보 사업이다. 예. 또 당군을 찾더라고요. 그 당군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뭐 뻑하면 당군을 이제 얘기하고 그러죠. 이게 사실은 그 당군을 참 그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장동 그 사기 사건 그 사건도 당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뻑하면 당군이에요. 당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뭐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어찌 보면 절박하기도 하고 이 동북아 정세라든지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일본이 이렇게 둘러싸인 데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그런 전략 무기긴 합니다. 전략 무기긴 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사실은 핵 잠수함 그 선체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죠. 기술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다 있고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 핵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어 파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
추진을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예,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소형 원자로라든지 그 핵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 핵 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는 이게 만들기가 쉽지도 않지만 특히 지상에 있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땅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가 없지만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저 밑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진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마어마한 압력도 견뎌야 될 압력도 것이고요. 견뎌야 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고난도의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이것이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 너희들 핵 잠수함 만드는 거 승인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로서 끝난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그 핵 잠수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도 문제가 되고 예, 예. 결국은 또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 핵 연료는 이른바 저농도 우라늄이 있고 고농도 우라늄이 있는데 네네. 그 20% 이하를 갈 때는 사실은 저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저농도 우라늄을 가지고 하게 될 때는 이게 핵 잠수함을 만들어도 처음에 소형 원자로에 핵 연료를 넣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20년 가면은 또 갈고 그래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는 이게 거의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그 잠수함이 폐기될 때까지도 거의 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끝까지 가는 거군요. 끝까지 가는 거죠.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의 의회, 행정부 이게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 재처리를 통한 농축 기술은 이거는 IAEA의 어떤 그 원자력 협정에서의 그 제안을 지금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거를 갖다가 용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걸 가지고 허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그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확한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특히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X에서 얘기를 했나요? 거기서 얘기한 것이 미국에 있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예. 건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거죠. 예,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건데 그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 필리 조선소는 정말 거의 이제 조락해가는 그런 조선소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핵잠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크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함급 또 수량 분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거의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면 그 시설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이미 우리 거제 조선소에는 다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떼가지고 미국에다 옮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해나니까 언제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핵 잠수함이 건조가 되어서 한국이 운영할 수가 있을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 어허.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니까 마침 생각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금관을 선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선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구 빠따를 예.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야구 방망이를 때리는 야구. 그래서 저는 그 야구 방망이 빠따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 아닌가 죽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야구 생각이 방망이 들었습니다. 맞으면. 그래서 참 이게 빨리 어쨌든 합의문을 공개해서 정치적 선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이제 더 이상 양치기 소년 얘기를 듣지 않고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 이재명이 외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상대를 하면서 그 트럼프가 말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받아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먼저 꺼냈지 않습니까? 갑자기 퍽 꺼내놓고 그럼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거 건조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조 후에는 한국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것도 물어봐야 됐을 것이고 아니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는
분명히 그 핵 추진 잠수함은 저희도 건조할 수가 있는데 연료를 좀 공급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재차 그렇죠.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그런 걸 뭐 안 해요. 아니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예, 밑에 예. 실무진들이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실무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러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밑에 분들이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들어놓고도 그냥 그걸 까먹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래놓고 오늘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한국의 이 핵 추진 잠수함 운용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 설득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중국이 그럴 리가 있어? 핵 추진 잠수함의 위력은 만약에 물속에 들어가면 몇 달 동안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자기네 앞바다에 와서 한국의 잠수함이 들어와서 중국이 그렇게 신경 쓰는 서해나 이 남해 쪽에 어떤 중국이 진출하려고 하는 대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뚫으려고 하는 그 바다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중국이 용인을 한다고요? 서해 바다에 미국의 항모라든지 예. 그 핵잠수함이 들어오면은 중국은 경기를 난리가 일으키면서 그 났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 핵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설득했다면 예를 들어 이번에 에이펙 때 그 중국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국 중국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명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저 시진핑 뭐 그분 표정 자체도 원래 약간 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있을 때도 전혀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까지 저 2005년도에 에이펙은 거기 성명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엔 그런 성명서도 제대로 나온 게 없었고 없습니다. 예. 제대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문도 이번에 없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과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아마 말씀하셨듯이 핵잠수함 이런 문제가 그 핵잠수함 문제를 추진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국, 북한 이런 데 대한 그 안보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시진핑이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시진핑도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핵 추진 잠수함이 완성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외교든 국내 정치든 모든 것들이 어떤 정책이든 투명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만이 그 정책이 과연 잘 된 것인지 또 언론들에게도 그걸 알리고 그래서 언론들이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보는 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죠. 민주당 정권. 서해 구조물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이 대놓고 꺼냈으면은 우리도 그러면 입 닫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 얘기 했다, 할 말은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일도 안 나와요, 지금. 글쎄 그 서해 공정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거기 뭐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마치 그 민간용 무슨 이런 것처럼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직구하는데 서해 공정이란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왜 그 시진핑에게 서해 공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 이런 거를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홍보하기 좋아하는 민주당이고 홍보하기 좋아하는 이재명인데 뭐 자기네가 많이 얘기를 꺼냈으면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요.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저는 내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고 어찌되었든 이런 모든 어떤 그 이번에 정책 그리고 관세 협상, 무역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밝히라고 좀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재명의 얘기는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참 한국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그 선거법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제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에이펙의 G 드래곤이라는 친구가 예. 나왔던데 그 G 드래곤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게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G 드래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거짓말을 떠올리게 하려고 또 이재명 G 드래곤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제 그 나름대로의 홍보 영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만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마지막에 또 이제 G 드래곤을 통해서 한 방 먹여주시는 문호철 국민의힘 미디어투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문호철 위원장님과 함께 지금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좀 과방위 진짜 폭주하고 있는 과방위 얘기나 법사위 추미애 얘기도 좀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재판 중지법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재판과 관련된 민주당의 분위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내일도 또 소식이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들, 예산과 관련된 소식도 쏟아질 텐데 종종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논평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디어투기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호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